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와 만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토론회에 참석해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틀째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 정책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방역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대책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또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결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오후에는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단체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19 회복 플랜을 제시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추경 35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면서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만나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중도 보수 성향 인사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번 주를 부동층 공략 주간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후보 부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화천대유의 모든 돈이 윤석열 후보 주변으로만 통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연관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정책 발표에 주력하고 있죠.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과학기술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꾸려 과학기술을 직접 챙기고 탈원전 정책처럼 정치가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오후에는 택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생활 밀착형 심쿵 공약으로는 입대 코디네이터를 도입해 입대 예정자들의 대기 시간을 제로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 측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제사음식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추가됐다면서 좀스럽고 지질한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와 배모 사무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가 다가오면서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호남을 돌며 공을 들여온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득표율 목표치를 애초보다 5%포인트 높인 25%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 후보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방문과 호남 공약 발표로 호남 민심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회도 좀 정리해보죠. 어제는 대선 대리전이라는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죠. 네, 국회는 이틀째 예결특위를 열어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와 정책 질의를 이어갑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도 진행되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모두 정부를 향해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추경 증액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대폭 증액에는 선을 긋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시사한 반면 야당은 한국판 뉴딜 등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 조정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장 대규모 증액이나 구조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가운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자, 대선 2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 간 단판, DJP 공동정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단일화가 과연 가능할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야권의 원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고모님, 그동안 참 오랜 기간 대선도 지켜보셨고 직접 선거운동도 참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이제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 대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대선 30일 전인데 예. 네. 이런 경우는 좀 상당히 드문 경우죠. 아, 그렇게 오래 하셨지만 이런 경우가 예, 드물었군요. 대개 30일 전쯤 되면 거의 뭐 득표 그 퍼센테이지는 맞추지 못해도 네. 되게 흐름은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예. 되게 뭐 이 정도로 가면 누가 되겠다 이렇게 예. 결정되는데 예. 이번 대선은 그걸 감 잡기가 아주 좀 어렵죠. 여전히 어렵군요. 예, 대개 구정 지나면 뭔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우리가 했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 대선이 12월에 있을 때는 추석 지나면 대충 흐름이 결정되거든요. 네네. 왜냐 그러면 그 대명절을 통해서 여론이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되니까. 한바구음 선거 얘기도 그렇죠. 하고 예, 한바구음 뭐 도니까 설득도 여론이. 하고, 예. 그래도 뭐 도시 여론이 시골로, 시골 여론이 도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이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대충 흐름은 결정되지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이번에는 구정이 지났는데도 흐름도 감을 잡기가 좀 네. 어려운. 네. 물론 뭐 여론조사에서 뭐 네. 후보 간에 뭐 몇 프로 앞선다, 몇 프로 뒤진다 뭐 이런 거는 나오기는 하지만은 네. 그거 갖고 흐름을 확정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판단이 우리만 들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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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래 선거를 겪으신 분도 어려운 판세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뭐 변곡점들이 앞으로 남아 있을지 궁금합니다만 지금 야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변곡점이 단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문님은 단일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단일화 안 하면 정권 교체 어렵죠. 예. 예. 왜냐 그러면 예. 대선 한 달 전에 유력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가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많이 앞서거나 예. 한 10% 정도 계속 앞서거나 또 단일화 대상의 후보가 5% 미만이거나 네. 그럴 경우는 뭐 단일화를 안 해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지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체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안철수 후보가 구정 지났는데도 계속 5% 이상을 득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이렇게 되면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후보 입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단일화 방식의 이제 DJP 공동정부를 언급했습니다. 예. 그 시기를 지나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DJP 공동정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때는 이루어졌던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DJP 공동정부가 예. 가능하게 된 거는요. 당은 달랐지만은 DJ와 JP가 오랜 동안 인연이 있습니다. 정치를 예. 같이 하고 또 애정이 겹치잖아요. 예. 한때는 적으로서 하고
서로 정치를 오래 해오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서로 간에 존경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네. DJ나 JP가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서로 뭐 별 이렇게 흠이 없이 서로 개인적으로 지내왔단 굉장히 말이죠. 깍듯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오래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예. 그죠? 인간적으로 뭐 또 두 사람이 그렇게 신뢰를 쌓을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거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뭐 DJP 식으로 단일화 하자.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는 게 DJP 연합도 몇 개월 동안에 물밑에서 작업을 그렇죠. 다 해갖고 예. 마지막 꼭지만 두 사람이 뛴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렇게 그야말로 단판으로 끝내려면 안철수 후보 쪽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을 갖고 예. 소위 통합정부의 안을 갖고 양쪽에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주 세부적으로 네. 디테일하게.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선언을 며칠 날 몇 시에 두 사람이 하느냐 요것만 남겨놓고 예. 해야 이게 소위 단판된다 예. 뭐 하지. 예. 지금처럼 뭐 안철수 후보는 예, 나는 후보 단일화 협상하자고 제안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소위 DJP 연합이다 뭐 그런 형태다 공동정부 형태로서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덮어놓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단판으로 끝내겠다. 그건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꺼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뭐 단일화에 대해서 그저께까지만 해도 아직 뭐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라고 하다가 어제 배제하지 않는다. 안 후보도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전치 교체라는 대의 내세우고 단판 벌이면 시너지 있을 거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서 DJP 연합을 얘기를 한 근데 거거든요. 윤 후보가 이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만큼 자기 지지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예. 오랫동안 상당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후보 단일화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것이 계속되면 앞으로 남은 한 달간 동안에 대선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잠재워야 되니까 예. 단일화 하겠다, 날 믿어달라 아. 이렇게 선언은 했는데 예. 그 선언을 할 정도면 물밑에서 이미 거의 한 90% 정도는 합의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그런 선언을 해야 되는데 예. 느닷없이 지금 뭐 한 방으로 끝내주겠다 그래봤자 그렇게 되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 만나갖고 내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신 내가 그만둘 테니 어떤 걸 달라 이렇게 그죠?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예. 걸 달라고 하든 예. 뭘 하든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 내가 그만둘 테니까 이런 거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 다 만나갖고 내가 그만둘 테니까 뭐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 없잖아요. 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그것도 물밑에서 서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네. 서로 간에 교감을 갖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럼 딱 그것도 보시기에는 끝나지 쉽진 않아 보이는 거는 사실 지금 형태로 봐서는 아주 안 쉽게 돌아가지요, 지금. 예. 안 쉽게 돌아가는데 단일화는 해야 되는데 단순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 당신 국무총리 줄 테니까 막 들어가라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게 이번에는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은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 운영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장악하지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는 단순히 뭐 당신 총리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권 잡으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어? 야당이 요구하는 소위 군소정당 요구하는 뭐 양당제를 다당제로 고치겠다. 예. 국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구에서 중대선거구를 바꾸겠다. 예. 그래서 당신이 우리 당과 합당을 안 해도 예. 소수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뭐 이런 구체적인 정치 계획이 있어야잖아요. 예. 예.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떻게 바꾸겠다. 예. 내가 취임하고 난 다음 2년 안에 네네.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테니까 네. 2년 동안 우리가 공동정부를 하자든지 예. 또 선거구제를 다음 총선 2024년 전에 예. 선거구제를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네네. 바꿔서 네. 소수 정당도 의회에 참여하고 국정에 참여해서 만들겠다든지 예. 이런 합의들이 다 돼 있어야 네. 이렇게 돼야 이번에 단일화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이번 단일화를 당선이 당신 총리 줄게 단일화 하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총리를 받으면 네네. 국민들은 권력 나눠 먹기 아이가 예. 권력 갈라치기 하려고 안철수 후보 예. 당신 국무총리 받으려고 대통령 출마했냐? 결국 그거였냐? 이렇게 되면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몽땅 윤석열 후보인데 안 간단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안철수 게 개인을 보고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은 네. 안철수 후보가 표방하는 여러 가지 중도적, 합리적 보수, 네. 다소 개혁적인 보수 예. 이런 성향을 보고 지지한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런 사람이 안철수 총리 준다고 그 널렁 표가 가겠습니까? 예, 더 궁금한 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무총리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장관 몇 장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협조 없이는 그거는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정물에 넣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신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네. 당선이 되어서 정권교체가 되면 장관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 청문회에 지금 민주당이 없는 트집도 만들 파인데 만약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청문회에 걸리잖아요. 예. 청문회에 걸리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청문회 통과 안 돼도 내가 임명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장관 있군요. 임명부터. 예.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게 명패만 바꾸는 게 불과하잖아요. 대통령 문재인이란 명패도 뭐 누구누구란 명패만 바꾸는 게 불과하니까 네네. 그렇게 해갖고는 지금 이 현재 국민이 이미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 이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해서 네. 단일화가 이루어져야지 네. 그러지 않고는 참 어렵죠. 네. 그 네. 고문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일화는 꼭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29일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급하면 하루 만에라도 가능하죠. 네. 근데 이 윤석열 후보 쪽과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국정계획의 청사진을 서로 내놓고 네. 이거 다 내놓고 서로 합의할까 합의하고 양보할까 양보하고 해갖고 하면 뭐 3일 만에 끝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14일 전에 끝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도 DJP 연합을 해도 예. 결국 내각제를 합의했지만은 내각제 부분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 연정하다가 그러니까요. 내각제 부분에 JP가 뛰쳐나갔잖아요. 결국은 그 합의들 안 됐잖아요. 그 DJP의 같은 그런 공고한 합의도 그렇게 깨져 나갔는데 예. 지금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예, 합의가 다음 정권 네네. 5년 내내 간다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그냥 뭐 한 방에 끝내겠다, 뭐 내가 탄판하겠다. 예. 이거 갖고는 뭐 말은 시원하게 좋지만 그렇게 되려면 예. 윤석열 후보가 좋다,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가든지 안철수 후보가 막 무조건 내가 들어가겠다든지 예. 이런 각오가 두 사람 사이에 없으면 한 방에 단판이라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관님 혹시 그 지금 이렇게 당 돌아가는 것도 좀 들으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접점이 있습니다. 김학인 전 대표 그리고 뭐 김민정 교수 혹시 뭐 물밑 작업이 좀 들어갔다 이런 거 혹시 들으신 건 없는지요? 제가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제가 뭐 물론 뭐 제가 다 정보를 다 예, 듣는 그렇죠. 수 있는 건 예,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충 우리가 정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면면들과 또 그분들과 정치를 같이 해왔으니까 네. 당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전혀 물밑 아직은? 흐름은 아직은, 없다고 예. 하는 것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그런 흐름이 좀 읽히기도 하는 게 당내에서 찬반이 갈리거든요. 특히 그렇죠. 예.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뭐 평가절하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지지율 상당히 뭐 낮은 편이다. 그런 네. 상황에서 여론조사 방식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되게 정치를 하면요. 정치인들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타 정치인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스러운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되게 예. 속으로는 저 사람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중 앞에 공개된 언어는 존중해주고 다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수양이 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안 된 사람들이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당 대표란 사람이 대표적으로 단일화를 반대하니까 그런데 그 물밑에서 흐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밑 흐름이라고 하는 건 당 대표가 주도해야 되거든요. 네, 네. 후보 당신은 선거운동만 열심히 해라. 예. 당신이 이러이러한 원칙에 동의해주면 이 원칙 하에서 단일화는 물밑에서 내가 하겠다. 이 후보 대표가 그걸 주도해야 되거든요. 네, 그 네. 대표를 특정인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이 저쪽에 누구랑 좀 해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뭐 대표적으로 단일화를 반대해 버리니까 그 어떤 물밑 흐름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국민의당 보기에는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당 그 권은희 의원 측에서도 전혀 뭐 전화는 오고는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콜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의원이 예. 셋이잖아요. 예, 단 3명이잖아요. 네. 3명 중에 누구 하나하고는 물밑 협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와 가까운 현역 의원하고 물밑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3명 중에 어떤 사람도 물밑 협상이 있는 그런 눈치가 없어요 보니까. 예, 예. 아직은 없지만 혹시라도 단판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알겠습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예, 예. 정치의 예술이니까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마음만 먹으면 14일 전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14일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제일 좋고요. 예. 예. 왜냐 그러면 공직선거운동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예. 피자 비용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또 그 비용이 지불되는 것만큼 득표를 못하면 또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표라도 얻으려면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 하는 것이 맞고 예, 그게 도저히 안 되고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 단일화 안 하면 그러면 투표 영지 인쇄하기 전에 예, 27일 입니다. 27일, 좀 28일에 인쇄가 그러니까 되니까요. 네. 인쇄하기 전까지도 단일화를 가능하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좀 궁색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행보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외연 확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상돈 명예교수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과연 중도층 확장이 좀 표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선거 한 달 앞두고 상대방은 잘 말 안 하는 게 그게 원래 그 정치적 도입니다. 이렇게 아, 예. 방송에 나와서 뭐 네. 상대방 네. 자기 당도 좀 챙기가 예. 급한데 뭐 남당 이야기하기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뭐 말씀을 하시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열심히 하죠. 여러 사람 말씀 만나는데 나 그건 제 경험으로 봐서 네, 그건 분위기상이지 예, 득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예. 그 평가를 또 조심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단일화 전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도 3만 명대 중반을 기록했고 재택 치료자도 1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하루 사이 1,000명 넘게 증가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6,719명입니다. 전날보다 1,400명 넘게 늘며 3만 명대 확진자는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의 2배, 2주 전보다는 4.3배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 발생이 이번 주 중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하루 만에 12,700여 명이 늘며 1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92% 수준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어린이와 임신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진 않지만 별도로 관리하면서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68명으로 전날보다 2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36명이 추가됐습니다.
다행히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더군요. 정부가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죠. 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규모가 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누적 치명률도 현재 0.64%로 한때 0.7%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추세로 중증 이상 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 여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접종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 명단을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 포털 검색업체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3차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역력과 백신 효과를 확인한 뒤라는 전제를 대긴 했지만 4차 접종 가능성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독산동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그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현장 분위기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온종일 현장을 지켰는데요.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병원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병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 채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입니다. 병원 종사자 2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종사자들이 환자의 식사나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을 도우면서 밀접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 감염이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종사자들이 노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증상 발현 뒤에도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금까지 모두 84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감염된 환자는 퇴원 처리 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감염 직원들은 자택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발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남농구 요양병원에서는 지금까지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경기 군포시 요양원에서 21명, 경기 용인시 요양원에서 1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모두 66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2,490명이 감염됐는데요. 요양시설이 밀집 밀폐의 산밀시설인데다 예방접종 역시 비교적 이른 시점에 마무리한 곳이라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종사자 선제검사와 입원 입소자 PCR 검사 방침을 유지하고 시설 내 보건소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감염 관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요양시설 4차 접종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면역도 조사와 백신 효과를 검토한 뒤 명확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시설 내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사용 허가가 난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독산동 요양병원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어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한국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조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정말 반칙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선수들은 어떻게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한빈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빈 선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모든 분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공분을 했습니다. 이한빈 선수 선배로서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네, 일단은 선수들 예선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네, 일단은 준결승 경기에서 선수들이 뒤에서 레이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위험함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황대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딪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을 받았고 이준서 선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 판단했을 때는 실격이 아니었는데 예. 예,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아쉽게 느꼈습니다.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그 활약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 생각하면 선수들 마음 어땠을까요? 일단 저도 올림픽 경험자로서 그때 당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고 예. 예, 그 결과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의 선수들은 어제 경기로 인해서 워낙에 이슈가 많이 돼서 저보다 더한 부담감을 느끼고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그 이한빈 선수 보실 때는 사실은 이게 반칙이 아니다, 실격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대현 선수 경기가 먼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인코스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중국 선수를 추월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레인 변경이 늦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실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납득될 만한 부분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황대현 선수처럼 추월을 했던 경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팔을 치면서 추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이 아니었는데 예. 이번에 황대현 선수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빠진 레이스였는데 예. 일단은 중국 선수가 움찔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편파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편파 판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랬던가요? 그 두 번째에 있던 리원롱 선수가 예. 움찔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예를 들면은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때 김동선 선수와 오노 선수가 했던 그 헐리우드 액션 예. 그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한 해설위원도 황대현 선수가 안쪽 공간이 벌어진 틈을 타서 잘 들어갔고 접촉도 없었고 오히려 리원웅 선수가 황대현 선수에게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리원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서 선수도 바로 다음 경기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준서 선수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서 선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심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격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코스 변경에 따른 실격인 건데 만약에 우다징 선수가 3위로 결승점을 골인하지 않았다면은 제 생각에는 실격을 안 예.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선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이준서 선수를 실격 처리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일단은 경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준서 선수가 골인하고 나서 예. 저건 분명히 실격을 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다징 선수가 3위로 골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아니, 실제로 사실 황대현 선수도 그렇고 이준서 선수도 그렇고 실격이 되면서 중국 선수 3명이 결승에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중국이 개최국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편파 판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예. 경우에도 월드컵 경기를 중국에서 치렀을 때 그렇게 부당한 경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월드컵을 치를 때 중국에서 치를 때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네, 특히나 많았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예. 저희 선수들이 부딪힌 레이스가 아닌데 저희 선수들을 실격을 주거나 예. 네, 혹은 여자 선수들이 경기를 했을 때 왕멍 선수나 리지안 루 같은 선수들이 저희 여자 선수들을 이렇게 건들고서도 실격은 저희 한국 선수들이 받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개최가 될 때 상당히 여러 번 우리 선수들이 이런 경우를 겪었다라는 설명이신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자칫 좀 사기가 떨어지거나 위축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베이징에 있는 뭐 코치진이나 선수들 연락 좀 해보셨는지요?
네, 선수들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기가 저도 네. 부담스러워서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고, 네. 코치님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네. 굉장히 좀 위축이 많이 돼 있다고 하고, 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황대현 선수나 이준서 선수 그리고 부상을 입은 박장혁 선수까지 좀 많이 위축돼 있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은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친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아쉬워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달려왔는데 그런 그렇죠. 경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 않았을까. 예. 남은 경기가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선배로서 위축돼 있는 우리 선수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라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경기를 좀 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서 많이 화나고 예. 열받고 위축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남은 경기가 더 많고 예. 저희 한국 선수들이 두 종목 1500m, 500m, 남녀 계주 이거는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잘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예. 더 자신감을 갖고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결과는 실격되고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 잘 하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안다는 점을 그런 점을 알고 우리 선수들 남은 경기에서는 아주 신나게 쌓아온 4년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민 선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소통 및 국회 의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국회 출입 등록 사실조차 없습니다. 하천 대유가 첫 번째 배당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는 그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기약합니다. 대선이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오고 지지율도 초박빙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각 당 모두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교수에 이어서 윤여준 전 장관까지 잇따라 접촉하면서 중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행보 살펴보고 윤석열 후보 행보도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좀 중도 외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호 상임 고문 나오셨을 때 이게 지지율 확장에 좀 도움이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아닐 거라고 평가는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성향도 있을 테니까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인 상태에서 이 전략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보수 정권의 탄생에 일조를 한 적이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도 다들 인연이 있습니다. 예. 같이 일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윤여준 두 분은 민주당과도 상당히 또 인연이 있습니다. 예. 2016년에 김종인 총선을 김종인 예. 전 위원장이 승리로 이끌었고 윤여준 전 장관은 2012년 문재인 캠프에 또 합류를 했고 네.
대체로 보면 이분들은 이제 중도 또 보수, 합리적인 중도 보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뭐 합리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연하다. 이렇게 유연하게 많이 만날 수 있다. 네. 그리고 통합형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예, 사실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왜 강성 친문 지지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우상호 의원이 그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질문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문은 왜 이재명 후보 지지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다 알면서 그러냐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답은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래된 악연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2007년 정동영 캠프에 일할 때부터의 뭐 이런 것을 찾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악연은 지난 대선 과정이죠. 문재인 후보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들 문제도 거론하고요. 그래서 사후에는 자신이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라고 인정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문 전해철 그 의원과도 치열하게 그 갈등을 빚은 적이 있죠. 여기에 해경군 김씨 논란도 등장했던 것이고 이런 악연들이 있기 때문에 친문이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충분히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핵심은 그 단순하게 친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고스란히 안고 있지 못하는 층이 또 많습니다. 호남도 그렇고 2030 젊은 여성층도 그렇고 각자의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주제를 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선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권은희 의원의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요. 콜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직접적으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지난 합당 결렬에서 봤듯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뭐 속값으로 논하면서 한껏 무시와 조롱을 하면서 존중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정치 세력임을 드러냈는데요. 우리끼리 좀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나눕시다. 제안이 들어와도 안철수 후보는 안 만나실까요? 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나 권은희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 단일화 길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은 안철수 후보 완주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 뭐 있을 수가 없다. 있지도 않았고 안 한다라는 것이 공통 겉으로 드러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국민의당이 또 안철수 후보 측이 정말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은 몸값 높이기 위한 벼락 끝 전술이냐? 아직까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또 이제 그 정확하게 물밑에서 무슨 작업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야권 단일화를 선호하는 분 중에서 너무 시기적으로 지금 촉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보면은 DJP 연합이라든가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보통 한 43일에서 45일 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30일도 안 남았으니까요. 하지만은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는 18일 앞두고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은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 뭐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언급했던 내용도 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만나서 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거죠.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거의 뭐 포기해라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당신 양보해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지금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뭐 경쟁력 조사냐, 적합도 조사냐, 또 무선을 포함시키는 것이냐, 뭐 유선 전화로 할 것이냐, 또 아니면 비토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끊임없이 단일화 룰 가지고 싸움만 벌어지고 하다 보면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단일화의 목적이 상대방의 지지세를 오롯이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DJP 연대 같은 단일적 공동정부론에 의한 를 매개로 한 단판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단일화 합의 지금 단계에서는 없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재호 고문 앞서서 나오셨을 때 얘기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시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두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유대감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가장 그 두 측 양측이 단일화 합의를 하게 DJP 연대처럼 공동정부론 합의를 한다라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자리 나눠 먹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짝짝꿍해서 자리 나눠 먹는 거야라는 거죠. DJP 연대 합의가 뭐냐면은 대통령은 DJ 그리고 국무총리는 JP, 또 경제부처 임명권은 JP가 갖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세 곳 중에 하나는 자민련이 갖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합의입니다. 여기 또 하나 더해서 내각제 개헌 합의를 1999년 말까지 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정부 운영이기 때문에 자리를 나눠 부분들의 합의가 있었지만은 윤석열 그다음에 안철수의 공동정부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이런 식의 자리 나눔으로 합의가 돼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뭘 매개로 하느냐?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하는 그런 개헌이라든가 그런 합의를 매개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수용될 그 공감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DJP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녹취 함께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함께 들어보죠.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제안하고 DJP하고 방식과 똑같이 국민의당 소속이든 여러 명의 이제 장관 추천권을 주는 형태로 더 구체화하면 그런 식의 제안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식의 제안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대선인데 그때는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때 한 번입니다. 이 모든 선거를 완주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선거를 사실 완주했는데 왜 이번에도 그만둘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야말로 사실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정치 세력의 이미지 조작인 거죠. 제가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DJP 연합이랑 또 비슷해요. 제안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 보트라는 것이 이쪽도 갈 수 있고 저쪽도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캐스팅 보트죠. 안철수 후보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하지만 민주당의 러브콜은 이제 국민 내각이다, 통합 정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이렇게 견제구를 던져서 양쪽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를 간격을 벌리겠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양당 전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10%대를 팍 내려가느냐 네. 아니면 15%를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과거 우리 제3지대 후보들의 대선에서의 득표율을 보면은 대략 한 15%에서 20%까지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4대 때 정주영 그 후보 16%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재 후보 19%였거든요. 예. 그리고 17대 때는 세 번째 나왔던 무소속으로 나왔던 이해창 후보 15%, 창조한국당 문국정 5.8% 합쳐서 20%가 넘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제3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예. 존재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는 10% 안팎이라도 실제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높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또 반면에 이번 선거는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진영 대결로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예.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좀 약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이번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게 또 제기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자금의 문제라든가 또 지지율이 하락 추세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들에 대해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결단, 판단 이것에 따라서 그 후보 단일화 여부가 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기존에 예기상 했던 한 14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트트랙 혹시 어제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뉴스 직전이었는데 이거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게 정말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이 있어. 지금 오늘 오전에 보면은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예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주변국과의 관계가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2002년 그 대선을 앞두고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두 여중생들이 죽은 네.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반미 정서가 굉장했었죠.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반일 정서. 반일 정서는 항상 선거 때마다 이렇게 자극을 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거든요. 예. 네네. 심지어는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5% 올라간다라고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할 정도였으니까 예.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반중 정서가 확산이 되면은 선거에 이재명, 윤석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민주당 지지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예.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예. 특히 2030 젊은층들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데 이 2030 젊은층들의 보수화를 더 자극할, 더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뭐 그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좀 중국에 날선 입장을 보인다거나 윤석열 후보가 중국에 좀 반중 입장을 보이는 거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쇼트트랙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의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식할 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복 문제에 의해서 쇼트트랙 문제 이런 것이 가만히 뭐 스포츠의 문제다라고 손 놓고 있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그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들의 그 공정에 대한 그 문제를 자극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투표장으로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가급적 차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도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로나도 지금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만 명이 넘고 있는데, 예. 근데 하필이면 이 관련해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죠.
우리 야당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관리를 잘해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야 된다? 코로나 가지고 지금 정치 노름하겠다는 겁니까? 김성주 의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정치 방역에 몰두해 왔다는 속내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김성주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표를 또 연결짓는 멘트를 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출당 조치까지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성주 의원이 명확하게 잘못 표현한 발언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당정 협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모임 자리면은 뭐 또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 여당 후보를 찍도록 관리를 해라라고 한 표현은 누가 봐도 잘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회가 벌어지고 그 김성주 의원이 이제 유감 표명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김기현 원내대표로 국민의힘은 출당 그리고 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렇게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예. 이제 문제는 가장 더 정치권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예. 법을 개정하기 필요하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예. 또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청와대 발언까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예.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투표 시간이 6시까지인데 예. 확진자의 경우에는 뭐 6시부터 이후에 9시까지나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둘러 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 그게 된다면은 좀 몇만 명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시간에 나오는 또 그 투표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예. 일단 예. 그 사전 투표일인 4일과 5일 이후에 발생하는 네. 6, 7, 8일 확진자에 대해서는 아무 네. 대책이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예상이 하루 그 당시에 10만 명, 15만 명 이렇게 네, 예상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15만 명만이라고 해도 45만 명이죠, 4월에. 이들이 어떤 뭐 단일 후보를 예, 지지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들의 참정권 문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이렇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 정부가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국회는 또 그것을 어떻게 또 통과시키는지 그 그렇죠. 과정도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연일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주고받는 공방은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아내 그 논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걸 좀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대표부터 잘못을 했죠. 송영길 대표도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뭐 이건 비서를 심부름시킨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그 대리 처방하고 그 약을 그냥 그 일반 의약품으로 사오는 거하고 같이 그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대응이죠. 예. 또 현근택 대변인 경우에는 그 제보자가 예를 들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뭐 돈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제보자를 직접 겨냥을 했어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근택 대변인의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쭉 보면은 민주당 일부 그 대응을 보면은 자기 편이면은 그 엉터리 제보를 한 사람도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불리한 사람이면은 제보자를 적이라든가 배신자로 그 간주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예.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현근택 대변인의 이런 접근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시각에서 맞지 않게끔 어설픈 해명을 해서 오히려 좀 사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나 배우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지하게 좀 말씀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과하시는 게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당분간은 좀 그런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당의 공격 포인트가 배우자로 양쪽이 다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을 몰고 늘어지는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처가 리스크, 김건희 씨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은 이 배우자 리스크가 약간 후보 배우자 팬카페가 있는데요. 거기로 좀 결집세가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는 모처럼 또 이제 다시 김건희 씨 이 무속 의혹에 이어서 처가 윤석열 후보의 처가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에 15만 평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 16만 평 정도가 차명 의혹이다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따지고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시가 표준액을 따지고 보면 한 344억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 규모로 보면은 거의 한 신도시 한 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그 공세를 하고 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세는 공세고 그리고 두 배우자 김혜경 씨, 김건희 씨에 대한 또 팬카페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모이는 그런 양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 그 팬카페가 이제 건사랑이라는 팬카페가 원래는 한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MBC 그 녹취록 보도 이후 줄곧 늘어서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고 오니까 한 7만 명 가까이 육박했더라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팬카페도 여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급속히 최근에 들어서 3만 명 회원이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선 TV 토론 같은 경우는 2차 TV 토론이 11일에 개최가 되잖아요. 그런데 1차 TV 토론회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배우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렇습니다. 좀 득이 될 게 없다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차 TV 토론회에서는 이 공세를 높이면서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겠습니까?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나올 예상하는데요.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1차 토론은 아무래도 탐색전이었습니다. 근데 2차 토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세를 한 방을 먹이는 그런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론 한 방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후보마다 조금씩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그 여당 후보로서의 안정감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지율 보면 조금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잘 대응하느냐, 이것이 과제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제일 높기 때문에 새 후보의 공세가 집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때와는 달리 공세적인 것보다는 수세적인 방어에 치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또 파이팅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1차 TV 토론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 아바타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를 나름대로 좀 극복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지만은, 하지만 그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것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개혁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노동 유사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전혀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고요. 심상정 후보는 주로 윤석열 후보를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과 발언도 얻어내기로 했었고 또 일부는 또 핵 공유론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기도 했었고 이런데, 그 심상정 후보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했을 때 거기서 누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은 그 표가 자신한테 오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도 살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력 후보를 공격하는 그걸 어떻게 이뤄내가 될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11일에 YTN 등 이제 보도 전문 채널과 종편 4개사가 공동으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YTN을 꼭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선거가 이것만 대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보궐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안성도 있고요, 종로, 청주 있는데 일단 종로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종로가 무주공산이 된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인지도 좀 관심이 좀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김동연 후보를 여기서 그 연대를 해서 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네. 아니라면은 무소속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를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선거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그럼 과연 누구를 내느냐? 일단 거명되는 사람들이 유승민, 또 원희룡,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이 세 명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거론이 되는 그 수준이고, 아직까지 누가 될지는 이거는 뭐 후보와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어떻든지 간에 종로라는 상징성 때문에 필승 카드를 내세우겠다. 그런 의지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갑 지역구도 있거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5명이 출사표를 던져서 이들이 11일에 그 경선을 합니다. 11일에 경선을 하는데 일단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해서 1위가 만약에 과반이 없으면은 또 1, 2간의 결선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해운 전 의원, 정의경 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이렇게 5명이 있고, 민주당은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벌써 2차례 이 지역에서 출마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반은 닦아놔두는데, 그래도 워낙 보수세가 우세한 지역이라서 아주 힘든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기 애매한 거는 답변을 회피하셔도 좋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서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동시는 의학 용어이기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좌우 시력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어떤 조작적인 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부동시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대선 후보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또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배우자의 개인적인 업무 보는데 7급 공무원이 냉장고 정리합니다. 화장실에 로션을 바꿔주고 아들의 대리 퇴원을 수석을 대신하고, 이거 법적으로 놓고 보면은 국고손실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부총리님? 예, 뭐 제가 뭐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데 함부로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결 특위에서 후보님의 병역 부동시가 허위라는 의혹 제기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 입장은 어떠신지? 얼마나 뭐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어제 오늘 일부 의원님들이 배우자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한 언론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선대위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선대위 차원에서 설명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부분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간적으로 마지노선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여기는 우리 당을 출입하는 분들이라서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 때는 사과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김혜경 씨 관련해서 사과 얘기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리고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냐고 혹시 물어보시면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또 얘기할 텐데.
직접 나오셔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치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 유능한 기자들은 다 야당으로 가 계셔. 여당에 좀 가셔. 주택가에서 우리를 탈출한 사냥개 3마리가 산책을 나온 80대 노인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주택가. 80대 할머니 주변으로 검은 사냥개가 서성입니다. 3마리가 차례로 달려듭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계속됩니다.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찍힌 당시 모습. 360도 방향을 바꿔 사건 현장을 다시 찍을 때까지 개들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를 공격한 사냥개가 갇혀있던 철장입니다. 사냥개 3마리가 각각 철장마다 갇혀 있었는데 이곳을 빠져나와 거리에 있던 할머니를 공격했습니다. 85살 장금춘 할머니.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쳐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팔이며 다리, 머리까지 온몸에 끔찍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 앞에서 당한 참변.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집 밖으로 더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 고물상에서 또 2마리가 또 내려와. 그 3마리가 와서 이제 막 굴리고 그랬는데 자가용이 하나 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쬐게 가더라고요. 피해자 가족들은 개 주인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탈출해 마을을 배회했지만 개 주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개들이 들이닥치니까 힘없이 그냥 넘어지셔서 2, 3분여간을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견주는 철장을 잠가놨지만 개들이 땅굴을 파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냥개였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5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주는 사건 이후 할머니를 공격한 사냥개 3마리를 모두 안락사시켰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처리한다. 보험회사 그래 하니까 예, 보험회사 그렇게 하잖아요. 치료비하고. 예. 네. 그럼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입마개 착용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특정 견종에 국한한 현행법으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를 공격한 사냥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강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오늘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고 오는 24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법원 인사 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에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8살 A씨와 44살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등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다가 지하 5층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관리 감독 의무 등을 따져 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안성맞춤 휴게소 부근에서 20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자 정모 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미리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적재함에 실려있던 건축 폐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북 울진 죽변항 앞바다에서 39톤짜리 통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원 8명을 구조하고 어선을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또 불이 난 어선에서 기름 3리터 정도가 유출돼서 해상 방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웃 주민 등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 지체장애인의 의족을 밟고 욕설을 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장애인과 노인, 여성들을 상대로 9차례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60세 이상이나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면 재택치료 꾸러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젠 알아서 상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동네 약국에는 재택치료를 대비한 상비약 세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를 따로 묶어서 팔았습니다. 11월 달에 델타 걸렸었는데 그때 갑자기 걸리니까 집에 뭐 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제 증상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됐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상비약을 스스로 준비해 두려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진이 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늦어지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상비약을 구비를. 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젠 확진이 되더라도 고위험군과 60대 이상 환자가 아니면 약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등 오미크론 증상에 따라 준비해본 상비약 꾸러미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에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만 줬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확진되면 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하는데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괜히 재택치료하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약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스스로 정말 어디까지 그거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시민들의 반발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60살 미만의 일반 관리군에 해당한다면 몸 상태를 스스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상이 느껴지면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가 아니면 외출할 수 없지만 백신을 맞은 동거 가족이 약을 대신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정도와 기본적인 해열제, 기침약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혼자 살고 보호자도 없다면 보건소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에서 재택요양으로 개념이 바뀌면서 개인 방역과 치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방안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면역도 조사와 백신 효과 평가를 같이 하면서 4차 접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회 심의나 검토를 거친 뒤에 오는 14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소아와 임신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로 관리하면서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방장은 소아청소년과와 협업해서 소아과에 대해서는 따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임신부 확진자도 임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증상에 별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반장은 임신부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분만 등의 기미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외부 활동이 줄고 헌혈량도 감소한 까닭입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이 연일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간호사 혼자 외롭게 헌혈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한산해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헌혈자가 없고요. 오늘도 아침에 한 분만 하고 가셨거든요.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감소 추세던 헌혈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더 줄어든 겁니다. 올해 들어 전국 헌혈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헌혈자가 감소하다 보니 혈액 재고 보유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연 평균 혈액 재고 보유량은 4.31분이었지만 작년에는 4.01분으로 줄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 주의 단계 기준인 3일분을 겨우 넘는 혈액만 남았습니다. 이곳 혈액 보관 냉장고에는 4상자분의 혈액이 있고 나머지 상자들은 모두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이 주의 수준에 접어들 경우 의료기관에 혈액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어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혈액원은 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안심하고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스노보드 간판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8강에서 0.01초 차로 탈락했습니다. 전통의 메달밭 쇼트트랙은 중국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 공식 항의 절차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모 저모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조금 전 있었던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호 선수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요. 결국 시상대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기 소식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 결승선 끝까지 8강에서 러시아 선수와 잘 싸웠는데요. 0.01초 잔인한 승부 끝에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상대는 2014년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너무 일찍 만났는데요. 평창올림픽 당시 은메달을 땄던 이상호 선수, 강원도 정선의 배추밭에서 눈썰매를 탔던 배추보인데요. 오늘 월드컵 랭킹 1위 금메달리스트 1순위로 꼽혔는데 두 대회 연속 시상대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꼽은 금메달 후보 이상호가 일찍 짐을 싸면서 개회식부터 닷새째 우리나라는 메달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쉬운 소식도 있지만 남자 피겨의 간판 차준환 선수 경우에는 멋진 연기를 보였습니다. 첫날 경기를 4위로 마쳤다고요. 네,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차준환 선수가 전체 4위에 올랐습니다. 본인의 장기인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부터 가산점을 듬뿍 추가하면서 산뜻하게 출발했고요. 무결점 클린 연기로 99.51점, 개인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평창 때는 쇼트 15위에 올랐죠. 우리 남자 선수가 올림픽 쇼트에서 탑5에 든 건 차준환이 처음입니다. 점프머신인 미국의 네이선 첸이 1위에 올랐고요.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일본의 한유 유즈루 선수는 점프 실수 속에 8위로 쇼트 프로그램은 처진 상태입니다. 피겨는 프리스케이팅까지 4분 10초를 더 묶어서 최종 순위를 가르는데요. 하루 쉬고 모레 드라마가 이어지는데 차준환 선수 톱10보다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의 경기가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동메달을 땄던 김민석 선수, 오늘 저녁에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사실 올림픽이 꿈의 무대인데 쇼트트랙에서 어제 나온 이해할 수 없는 판정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곽윤기 선수가 경기 전부터 바람만 불어도 실격이다라는 불길한 예언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홈 텃세라는 말이 범주를 넘어선 황당한, 사실은 스포츠의 근본을 해치는 복불복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쇼트트랙 메달이 나온 첫 번째 종목이었던 혼성 계주에서 엉덩이를 미는 동작이 없는 이른바 와이파이 터치로 결승에 올랐고 금메달까지 땄죠. 어제 1000m 개인전에서도 노골적인 판정이 나왔습니다. 에이스 황대헌 선수 쇼트트랙 교본으로 쓸만한 아주 환상적인 실력, 접촉이 없는 깔끔한 끼어들기로 1위를 했는데요.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고 탈락했습니다. 중국의 해설가, 원조 반치광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왕멍 선수가 정말이냐 뜻밖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황당한 장면이었는데요. 그 인터뷰 한번 보시죠. 黄大宪被罚了。哎呀，真的吗？我天！这个真是个令人意外的惊喜啊！哇，犯规的。
네, 우리나라 이준서 선수 역시 2위로 결승을 예약했지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 레인 변경 반칙이 나오면서 실격 처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두 선수가 황당하게 탈락한 자리, 그 혜택은 중국의 리원룽 또 우다징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결승에 3명이나 오른 중국, 헝가리 형제와 5명이 격돌을 했는데요. 형인 사울린 샨도르 류가 1등을 차지했고 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탈락을 했습니다. 결국 2위인 중국의 런츠웨이가 어부질이 금메달을 타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골적일 수가 있나, 안 민망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는 당연하고 지도자들도 환호를 했고요. 일부 들어왔던 관중들도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육성 응원이 금지된 방역 수칙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짜요 짜요 이런 소리로 뒤덮였고요. 기자석에 중국 기자들도 목소리를 높여 환호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중국체전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징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아직 쇼트트랙만 해도 6종목이 남았으니까 항의도 하고 부당함도 알려야 하는데 우리 선수단은 공식 절차에 나선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윤홍근 선수 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에 제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IOC 토마스 바우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나라가 카스에 제소를 한 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체조 양태영 사태 이후 18년 만입니다. 2012년 런던 펜싱 신아람의 잃어버린 1초, 또 2014년 소치 피겨 김연아의 은메달 때도 안 했던 건데요. 다만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카스는 규정의 오적용 또 심판 매수 이런 비리가 아니면 아예 심리 대상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어제 경기가 끝나고 우리 선수단은 심판위원장에도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국제빙상연맹 ISU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도 항의 서한문을 보냈는데요. 국제빙상연맹 ISU가 아침 일찍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판정과 관련해서 한국과 헝가리에서 항의가 왔는데 심판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면서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다시 해당 경기를 봤지만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국내에서는 보이콧하고 귀국해라 이런 강경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개회식 한복 논란부터 반올림픽, 반중국 정서가 커지고 있는데 선수단은 일단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다면서 이런 강경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아있는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온 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을 보다 보면 유독 넘어지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상당하는 선수도 나왔는데요. 이 중국의 빈질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첫날 혼성 계주부터 우리나라 3번 주자로 나갔던 박장혁 선수가 넘어졌고요. 어제도 최민정, 박장혁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조에서 넘어지는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 사실 피겨 경기가 동시에 열리는 경기장입니다. 어젯밤 쇼트트랙이 열리고 오늘 오전에 피겨가 열렸고요. 내일 밤에도 쇼트트랙이 열리고 그 이튿날에 또 피겨가 있습니다. 피겨 경기 때와 비교하면 쇼트트랙이 더 얼음을 꽝꽝 얼리게 되는데요. 쇼트트랙은 영하 7도 정도로 맞추고요. 피겨는 영하 2, 3도로 그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링크 온도를 경기 일정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정비하는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표팀은 감독 없이 코치만 4명이 왔고요.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코치가 없습니다. 얼음에 맞게 날을 잘 갈지 못한다는 지적도 대표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넘어진 박장혁 선수 피를 봤습니다. 왼손 손가락 부분 패여가지고 11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는데 내일 1500m 경기는 나서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황대헌 선수는 오늘 새벽 SNS에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올렸습니다. 장애물이 너를 멈추게 하는 건 아니다.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벽을 이겨내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이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대표팀 우리 선수단의 심리상담사도 같이 왔습니다. 선수들 이야기 듣고 마음을 다잡도록 도울 예정인데요. 사실 올림픽 정신이 실종된 또 뛸수록 답답함만 커지는 올림픽이긴 한데요. 아직 6종목 남았으니까 후회 없이 끝까지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자동차에서 휴대전화 충전할 때 운전석 옆 송풍구에 무선 거치대 꽂아놓고 쓰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런데 겨울철 히터의 뜨거운 바람 때문에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자칫 배터리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보며 충전도 할 수 있는 차량용 거치대.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흡착해서 쓰기도 하지만 보통 송풍구에 꽂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히터를 틀면 충전 시간이 최대 2.8배 길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10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해 본 결과입니다. 섭씨 20도일 때는 모든 제품이 2시간여 만에 방전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됐는데 30도로 높아지면 4시간 이상 소요됐고 일부 제품은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겨울철에는 대시보드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히터 바람을 아래로 조절하는 등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거치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2차 전지의 특성상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영하의 추위나 30도 이상 뜨거운 상태에선 고속 충전을 제한하도록 설계했다는 겁니다. 특히 무선 충전은 에너지 손실로 인한 발열 때문에 자칫 배터리 수명까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선 충전에서 허용되는 충전 가능 온도 범위보다 무선 충전이자 거기에 더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한 온도 범위는 더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유선 충전기의 경우 20도나 30도 모두 1시간 남짓이면 충전 완료. 무선 방식보다 효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과 사무실에서도 무선 또는 고속 충전 대신 가급적 유선으로 충전하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의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의 선호로 강남 3구 고가 단지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63제곱미터형이 최저 입찰가 5억 3천만 원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면적 최고 거래가보다 1억 원 넘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유찰됐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8.6%. 경매에 나온 아파트 가운데 주인을 찾은 물건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겁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인 낙찰가율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서울 경매 낙찰가율은 103.1%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남 3구 고가 단지에는 여전히 열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 110%가 넘는 낙찰가율을 유지한 겁니다. 실제 서울 방배동의 244제곱미터형 아파트는 법원이 평가한 감정가 14억 8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18억 6천만 원에 낙찰됐고 방이동의 153제곱미터짜리 아파트도 감정가에서 5억 원 웃돈을 얹어 낙찰됐습니다. 대출이 금지된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현금 부자들의 관심이 특히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낙 고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즉 현금 여력이 이제 충분하신 분들이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절벽 속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북과 강남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이 이틀 동안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됐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김정일 생일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문을 걸어 잠근 북한.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 방역 고삐를 더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바늘끝만한 틈도 순간의 회의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33.3%나 늘리며 코로나 방역 사업이 국가 사업의 제1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방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총액의 15.9%로 유지하며 무기개발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 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지난달에만 7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했던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대외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됐지만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대외 분야에서 특별히 변화된 상황도 없고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미러 갈등 그리고 코로나 지속 등으로 대외 메시지 발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정규군 창건일인 건군절 74주년도 대규모 기념 행사 없이 당에 대한 충성만 강조하고 지나갔는데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이나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같은 대형 기념일을 계기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연기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재추진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갖는 방안과 관련해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고려해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비대면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며 시기는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치 중인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가 침몰하는 사고가 지난달 24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 당시의 영상이 승인 없이 유포돼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하던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C가 항공모함 칼 빈슨호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니터를 통해 촬영된 당시 상황. 전투기가 항공모함 갑판에 충돌한 뒤 미끄러집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각도. 충돌한 전투기가 갑판을 완전히 가로지른 뒤 바다로 빠져버립니다. 항공모함 승무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오고 불을 끄기 위해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고 항공모함 승무원 6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한 대에 1,200억 원짜리 전투기는 남중국해로 침몰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타이완, 동남아 국가들로 둘러싸인 영유권 분쟁 해역.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그들의 비행기에 관심이 없고 이런 사고가 처음도 아니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미국은 핵심 전력인 F-35 기체가 중국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회수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한 사고 영상이 유출되자 미 해군은 유포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F-35C는 F-35 전투기 중 항공모함용이며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관련국들의 외교적 해결 노력 움직임도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열어서 침공이 이뤄질 경우 긴밀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러시아와 프랑스도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독일 정상이 숄츠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긴밀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침공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가 독일에 직접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노르트 스트림 2는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Russia invades, that means tanks or troops crossing the border of Ukraine again. Then there will be no longer a Nord Stream 2. We will bring an end to it.
그동안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독일의 숄츠 총리도 러시아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서방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emeinsam das Gleiche sagen und gemeinsam handeln und dass wir klar gemacht haben, wenn es zu einer militärischen Aggression gegen die Ukraine kommt, dann wird es harte, gemeinsam vereinbarte und weitreichende Sanktionen geben. Es wird sehr, sehr hohe Kosten für Russland haben, einen solchen Schritt zu tun. 러시아와 프랑스 간 정상회담은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전화통화로 여러 차례 논의해온 것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댄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위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결국은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고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의회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시 서방의 제재가 이뤄지고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때를 대비해 에너지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국들의 외교적 해결 노력과 유사시 대응을 위한 움직임도 그만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폐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저지주가 이를 다음 달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Because of the dramatic decline in our COVID numbers effective Monday, March 7th, the statewide school mask mandate will be lifted. 인근 뉴욕과 함께 미국 코로나19 사태 진앙지로 꼽혔던 유저지주는 최근 들어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로감도 쌓이면서 주민들이 정상적 삶으로 복귀를 원해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부터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도 지난달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커네티컷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Our advice to every school district is to abide by public health guidelines. It continues to be at this point that the CDC is advising that masks can delay, reduce transmission. 하지만 백악관도 팬데믹 이후의 삶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백악관 공식 입장은 현재의 오미크론 확산에 최선을 다해 대처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정상에 더 가까운 단계로 전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추위까지 누그러지면서 낮 동안 야외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6도로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은 종일, 그 밖에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대기의 건조함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에 이어서 대구에도 건조경보가 내려졌고요. 수도권과 충북, 전남 동부와 그리고 대부분 지역의 동쪽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6도, 대전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남부와 영동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